예, 안녕하세요. 4.10 총선은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미중 대립과 우크라 전쟁에 의한 글로벌 군사 지정학 지평이 가파르고 험악하게 변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중 최전선에 서 있죠. 이번 총선에서 한미동맹 자유공화가 승리하면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는 거고, 만에 하나 종중 종북 세력이 압승을 하면 약이 바짝 올라있는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 한반도 불장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이 한반도 불장난은 중국이 대만을 도모할 때 동시 패션으로 반드시 필요한 레시피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오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런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는 뭐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할 것 없이 그렇죠. 시청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충분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힘 특히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예. 이런 관점을 한동훈 씨가 가지고 있냐, 즉 다시 말하면 글로벌 군사 지정학 지평이 참으로 가파르고 험악하다. 한국이 반중 최전선이다. 그렇죠.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을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씨가 가지고 있냐? 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언하죠.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탑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상당히 큰 우려고 또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네. 본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장점이 드러났는데 정치인으로 대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목과 자질, 이 점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안목, 빵점입니다. 불행이죠. 네네.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이 집권당을 쥐락펴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예. 불행한 일인데. 자, 한동훈에게 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 개념이 전혀 탑재되어 있지 않다. 예.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동훈한테 탑재되어 있지 않은 이 본질적 개념을 가지고 만약 이번 40 총선을 본다면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한테 그게 전혀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그 이유는 어떻게 꼽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네. 런종섭 뭐 이런 데 대한 또 국민의 눈높이 뭐 등등등 해서 네. 이거 사실 사냥했습니다. 사냥이지? 예, 사냥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로 네. 제가 국제정치학자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 첫째, 윤정부 들어서 이제 네. 중국으로 가려고 하던 걸 끊고 한미 네. 핵동맹까지 됐고 네.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축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플러스 된 게 두 번째가 한미일 3국 안보 네. 체제가 확립이 됐죠. 캠프 네. 데이비드 협정이죠. 네. 그다음에 셋째가 네. 아주 구체적으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 연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우리 본토 미국의 본토 밖 하와이에 네. 우주군 부대가 배치가 되었고 네. 주한미군에 예. 우주군 요원이 영구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넷째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 등 네. 러시아를 마주하는 대치하고 있는 동유럽, 네. 북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네. 무기를 수출됐습니다. 우리가 네. 그다음에 참 다섯째,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유럽 방위의 최전선에 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축이 유럽의 동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이 세계의 3축이 사실은 됐죠. 나토의 숨은 동맹국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죠. 유럽 사람들은 한국한테 절해야 돼. 그렇죠. 예, 예. 예. 무기 창고를 다 채워줬잖아요. 그렇죠. 예. 다섯째, 네. 이 오스트레일리아가의 무기가 또 수출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한국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
네. 즉 앵글로색슨 일종의 매의능이죠. 맞아요. 세계를 보면. 그러니까 서방 최강의 최고의 정보 네트워크지. 네트워크죠. 거기에 준회원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에게 무기 수출했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예. 사우디 UAE 등 네. 중동과 군사협력, 그다음에 이 군사협력에는 무기 제공이라고 네. 하는 협력 체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네. 중앙아시아 5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사실은 우즈베키스탄하고 네. 군사안보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게 예. 우즈베키스탄이 이 그 중앙아시아 5탄 중에 인구가 제일 많고요. 예.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하게 살았던 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랑 접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독자성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번에 이쪽 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FA50 지금 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14대인가. 이게 다 이종섭 장관 때 우즈벡 열심히 드나들었다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예. 그 국방장관으로서 네. 뭐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명령을 그걸 한 게 아니라 네. 입체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혹은 안보적 지평을 넓히고 그 뒤에 후속으로 네. 굉장히 지정학적인 위상까지도 변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호주에 가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네. 무기 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와의 관계 뭐 등등등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볼 수 없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특명을 받고 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고 예, 예. 한국과 호주 사이에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는 특명을 받고 간 사람인데 예,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을 뭐 이제 야당이나 혹은 뭐 언론에서 마녀 사냥하겠다고 이제 또 일을 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깨침을 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좀 그렇죠. 예. 네. 자, 그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군사 지정학이나 세계 체제의 변동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아마 계산이 안 되고 있거나 눈에 지평으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 조 교수님 같이 인격이 고매하신 분은 뭐 계산이 안 되고 있다. 눈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험하게 사는 놈이잖아. 예. 그래서 저는 화법도 좀 험해. 예, 험한 화법을 하면 깡통이란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깡통, 한 깡통이 한 깡통 한 거요. 깡통이 깡통하고 있는 거요. 깡통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소리 많이 내고 있잖아. 그렇구나. 예,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 여쭙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입 바른 소리 하니까 광고가 잘 안 붙네요.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종섭 사냥 시도하는 거 말고 그 한동훈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깡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선거에 지면 종북 사상이 온다. 뭐 네. 여러 가지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이제 본게임 시작하기 전에 뭐 어제 그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북은 깃털이에요. 종중이 몸통이죠. 그렇죠. 네. 선거에 지면은 종북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종중 세상이 오고 세계사도 굉장히 문명 지역의 말하자면 이른바 서방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지구가 편안하고 중국이 독이 올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뭐 우리 내부에서는 버텨나갈 수 있어요. 사실 버텨왔었어. 버텨왔고 네, 종북이 상당히 설쳤는데. 뭐근 30년, 근 4반세기에 30년까지는 안 가고. 4반세기라고 합시다. 근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독이 안 올라 있을 때야. 그렇죠. 그래서 CIA 번즈 국장이 말하잖아요. 중국 독이 저 발작을 한 게 2021년 봄부터다. 뭐 서로 하블라 좋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2020년까지만 해도 독이 덜 올라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국내에 종북이 날뛰어도 종중이 날뛰어도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 그 지평이 험악할 때 국내에서 종중 날뛰고 정치가 혼란해지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죽으려고 환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골아픈 거지. 예.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2020년경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 전에도 종중이 아주 심했지. 홍석현 회장님, 내 존경하는 분인데 이 저기 뭐야 중국 공산당 구호 시대와 함께 나아간다. 예, 여시구진. 예, 이걸 본따서 중국도 건설업체에 가구 납품해서 떼돈 번 회사가 있죠. 한샘. 네. 한섬의 조 회장이 또 5천억을 또 쾌척을 하셔서 예, 예. 홍 회장께서 주도해서 이 여시제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거기에 누구지? 저거 이광재 씨가 사무총장 했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민주연구소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원대학 이게 저 살벌한 거예요. 여기 이 당교라 그러는 건데 당교 교장은 그 주석 아니 그 당 총석이거나 아니면 총석이 대리인이야. 네, 그렇죠. 시진핑도 이거 했다고 당교 교장.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냥 그렇죠. 우리 뭐 옛날 무슨 저기 뭐지 그 한나라당 중앙정치연수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건 살벌한 거예요. 여기. 제가 네. 2016년 초에 가서 한판 대판 싸웠잖아요. 아 그때 안 썼으면 포섭돼 가지고 잘 그러나 그만 말이야. 예. 꼭 자기 앞가림을 못해. 이게 아 참나. 승질 따라갑니다. 예. 또 이쯤 되니까 우리 조선일보에 존경하는 김대중 이 좌장이시지 이 어른께서는 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를 막 퍼뜨렸죠. 예, 안미경중.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중국도 한 3년 전까지 그러니까 네. 2020년 말까지는 상당히 그 몸조심을 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발악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2017년 가을에 유엔 안보리에서 그 포괄적 대북 제재안을 결의를 했을 때 중국이 오케이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대북 지원이 손발이 묶였지. 그렇죠. 다행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새는 뭐 북기 핵미사일 하고 그러면 이거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 안보리 회의하면 중국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못 살게 구니까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유권의 행사 아닙니까? 중국 요새는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랑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중국이 그렇죠. 조금이라도 처신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종중 세력이 득세를 해도 우리가 또 버텨나가면서 뭐 그때 또 새로운 홍석현, 새로운 김대중, 뭐 새로운 뭐가 중앙당교와 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국힘이 공산당 중앙당교와 파트너십 맺고 뭐 이 짓을 해도 우리가 또 버텨나가면서 돼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독이 바짝 올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되는 게 없잖아. 경제는 무너지지. 미국에 이어 이제 유럽도 차이나 디리스킹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동남아, 인도 같은 데는 이제 한국 기업들 막 진출해가지고 중국이 아닌 제조업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탈중국은 진흥순이야. 그렇죠. 이게 낮을수록 계속 중국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탈중국은 진흥순이 되는 거거든. 세계 전체가 탈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죽기 전에 한번 깨기나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시진핑 마음속에 스물스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마탱이가 가서 이상하게 혼란을 막 하면은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아니, 봉우리니까 한국- 이런 소리 하면 뭐 한국 입장에 중국 입장에선 타이완 침공하면서 동시 패션으로 북한시켜서 도발하면 되잖아. 이런 계산이 돌아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치 혼란,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종중을 제압을 못하면, 그렇죠. 혹은 종중이 압승을 하게 되면 한국인 전체가 집단적으로 집단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나는 같이 집단 자살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나도 나는 그래. 이제 집단 자살 안 당해보려고 이제 결사적으로 또 뛰어야지. 아 참나. 팔자산 없습니다. 팔자 참 싸납네. 자, 이런 험악한 글로벌 군사 지정학 지평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그러면 국민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종중이 득세하면 전쟁 납니다. 한미 동맹 강화해야 전쟁 막습니다. 전쟁이냐 동맹 강화냐. 이것이 이번 선거의 선택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근데 이게 또라이 소리 들을래나? 극우 또라이? 그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되는데 룸이 되는데 네. 아예 차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구분도 안 되고. 예. 네. 이제 그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주당에서 예. 영입된 이제 국회 부의장을 했던 김영주가 뭐 어젠가 그젠가 한동훈한테 국힘은 좀 거구스럽다. 요새 뭐 쟤들이 이제 김영주가 하는 말이 국힘은 좀 극우스럽다. 뭐 거기 벌써부터 훈수질해. 그러면은 좀 국힘 온지 며칠 됐다고? 그걸 옆에서 허무시 웃고 있으면 됩니까? 한동훈이가 그걸 말리질 않았죠. 그 그리고 발언을 아이고 반박도 안 했지. 우리는 뭐 그거가 아니라 자유공화주의 광합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한마디 좀 개념으로 섞어서 그 한동훈의 눈에는 국힘 진성당원은 동료 시민이 아닌가벼. 그런 말. 나 진성당원이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정부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뭐 지금 우리가 말을 했던 아주 그 말하자면 이제 반중 네. 중국 위험성에 대한 지적 혹은 관심 집중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 뭐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네. 실제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 딜리스킹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반중이야 이렇게 타도하자 중국 타도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 타도하자. 그건 뭐 못하죠. 근데 이제 내가 고백 좀 할게. 내가 그래서 대통령을 안 해. 그래요? 웃지 마세요. 나 심각한 얘기야.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암 걸려. 국회의원만 해도 암 걸려. 왜 그러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잖아. 거기다가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 취미가 교도소 담장에 뛰어가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면 감옥 좀 들어가서 이제 국립대학 좀 밥 좀 먹고 나오고 뭐 이러고 평생 살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보면 대통령이란 직업은 이게 직업이라고 칭한다면 이게 최악의 3D 직업이에요. 이게 우리 백모 선생이 참 팔자가 사납다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그 센 팔자의 천배입니다. 천바야 천배. 그래서 저기 시청자님들 절대 대통령 되지 마세요. 대통령 되려면 안 돼. 그거 굉장히 그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나저나 이제 윤 대통령이 반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중국이란 두 글자를 입에 담지 않으면서도 반중을 하시잖아. 이 양반이 하신다고 이때 극존칭해드려야 돼. 그렇죠. 잘하고 있어. 그걸 좀 예를 좀 들어주시죠. 뭐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리 센터쇼에서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대만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 안 한다 미국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뭐 이럴 때 이 우리 윤 대통령이 네. 아주 점잖게 그리고 묵직하게 대만의 상황이 일방적인 무력에 의한 현상 변화가 일어난다면 난 그거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이 아니에요. 네. 이건 중요한 거라 내가 간섭을 중국, 할게. 중국 내가 나왔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 대만 해협에 관한 예.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잿더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 중국이란 두 단어 두 글자 없어. 뭐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핵전쟁 난다는 이야기예요. 핵전쟁 난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러면 뭐 대만 해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우당탕 한국까지 일본까지 중국까지 다 연결되는 다 연결되는 대전쟁이 난다. 대전쟁 난다. 그러니 중국 너희 그 대만 해협 가지고 불장난하지 마라고 네. 얘기한 거지.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중국이라는 두 글자가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도 안 들어갔고. 그렇죠. 유체이탈 화법 중에서 가장 주어도 없어. 주어도 없어. 네. 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뭐 네. 시진핑이 제일 먼저 알았을 거고 그때 발끈했어요. 발끈했죠. 그래가지고 뭐 저기 내정 간섭이라고. 내정 간섭이라고 그러고 뭐 저기 아씨 내정 간섭 좀 하자. 니들 잘못하면 세계 내린다는데 내정 간섭 해야지. 쌍욕을 했잖아요. 외무장관하고 뭐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 한 번 더 들어주시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끝났는데 예. 그 서울에서 예. 미국에서만 하던 행사를 서울에서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네.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게 미국 바깥에서 열린 건 처음이지. 처음이죠. 예. 캠프 데이비드 이후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세계 그 소위 색깔 혁명 일종의 그 컬러 레볼루션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민주화 색깔혁명. 그렇죠. 민주화세요. 예, 민주화 색깔혁명 회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만 같으면 녹색혁명. 그렇죠. 예. 민진당 예. 그런 색깔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또 저기 우리 북아프리카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뭐 어쨌든 간에 오렌지 기본적으로 혁명. 말하자면은 자유와 민주에 네. 대한 그 체제적인 네. 그 회합이죠. 네, 색깔혁명 회의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시진핑이나 푸틴은 작아다가도 공포에 질리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작년 3월 모스크바 그 시진핑 푸틴 중러 정상회담 네, 그 성명에서 보면은 네, 우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네. 색깔 혁명에 분연히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나도 깜짝 놀랐어. 그 성명에 네. 아니 갑자기 왜 둘이서 색깔혁명 반대한다고 왜 나와? 그 저기 아주 저 중국의 노이로제, 푸틴의 노이로제, 특히 중국은 네. 천안문 사태 이후로 예,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대서방 그 일종의 경계와 대서방 외교가 피스풀 에볼루션, 점진적으로 민주나 생각이나 제도가 인권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네, 평화 연변이라고 그래요. 네, 네, 네. 이제 그건데 그게 튀어나왔죠. 네, 지금 국내적인 문제예요, 그 사실. 네. 그래서 푸틴과 아무튼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색깔혁명이나 그거 관계된 거. 근데 색깔혁명 띄우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 저 서울에서 열렸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뭐 최종 결심을 했겠죠. 이게 대만 대표의 영상을 띄웠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영상으로 참여했지. 여기서 이제 대만 대표 영상을 우리가 대만 대표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마 뭐 디지털 관계 장관인데 장관의 개인명의 이름으로 올렸는데 그 장관의 메시지는 나 대만 대표 누구누구는 그랬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약이 올라서 중국은 팔짝팔짝 뛰었겠죠. 또 그건 했잖아. 예, 예. 그래서 그저 황구시보라고 예. 한국은 미국 있고 뭐 이거 이 정도야 뭐 옛날 속방이라고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하여튼 뭐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말하자면 중국을 한 차원 높은 데서 평정을 하고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중국이란 그런- 두 글자 얘기 안 하면서도 그렇죠. 정말 중국의 옆구리에 칼을 푹 담그는 반중이거든 이게. 네. 이게 윤석열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윤석열 아마 대통령이. 한중일 삼국 중에서 우리는 100여 년 전부터 1919년 3일 김이독립선언서부터 이런 보편에 대한 네. 이 자각과 그에 대한 네. 추구와 열망이 있는 거고 그런 툴을 가지고 중국을 봐야 되고 네. 또 우리 내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한동훈은 이런 그 윤석열 화법,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반중이다. 예. 또 동맹 강화다 할 때 동맹 강화도 뭐 우리 한미 동맹 강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치 동맹, 예. 그다음에 뭐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황해의 표현하잖아. 자유,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반중도 이렇게 중국 타도합시다. 중국 공산당 땅에 묻어버립시다. 백모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윤 대통령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중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 예.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군사지정학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 자, 이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만약에 핵심 컨셉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뭐 정리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 간에 네. 이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제압,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죠. 그렇게 컨셉이 원래 정의돼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맞아. 최상위 딱 정의돼야 예. 됩니다. 예. 근데 국힘이나 한동훈이 그걸 안 하고 있잖아. 못하고 있죠. 뭘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일각에서는 저 뭐 여러 가지 이 비서실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좀 뭐 문제가 생겼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한 그걸 안 감각이 없거나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도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안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중에 선거 후에 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그것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안 해야 되는데 네. 앞장서서 그걸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 이거 뭐야? 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구체적인 뭐 조중동이나 뭐그 본격적인 쟁점으로는 안 됐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되던 네. 뭐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네. 이번 선거는 아주 치열하고 살벌해지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지평에서 전쟁이냐 한미동맹 강화냐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선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종중이 압승하면은 국내 정치가 크게 혼란되고 중국의 도발 의혹을 자극하는 중요한 메뉴가 되죠. 네. 결국 두 문장이네. 네. 결국은 그 윤석열의 중국 제압 한미동맹 강화 노선에 찬성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하나. 네. 그걸 더 좀 일반화시키자면 전쟁이냐, 동맹 강화냐, 우리 국민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지. 사실은 그래. 왜냐면 쟤들이 전쟁이나 평화라는 슬로건을 썼었다고. 2002년에 노무현 당선 때 썼고요. 2010년 천안함 후 그거 판 뒤집으면서 지방선거 대승할 때 썼어요. 16년에도 뭐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쟤들은 썼는데 우리는 왜 못 써? 우리는 전쟁이냐 동맹 강화냐, 전쟁이냐 인류 보편의 가치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뭐 그렇잖아. 우리는 쓸수 있는 상대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뭐 개변 중에 개변. 그건 모르겠고요. 뭐 제가 있었고. 선거법을 의식해서 잠깐 할 말씀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들 제발 뭐 제가 국힘 편드는 거 아니고요. 네, 저기 뭐야 절대 아닙니다. 네, 민주 국힘 뭐 조국 신당 다 가리지 마시고 뭐 모두 뭐가 됐든 간에 뭐 그게 뭐 이석기 당의 잔당이든 뭐든 간에 예, 중국 싫어하시고 전쟁 싫어하시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후보를 찍으십시오. 정말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후보들이 뭐 국힘보다 더욱더 민주당, 조국 신당에 디글디글 더 많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웃지 마세요. 심각해. 맞습니다. 아주 이 반어적인 표현. 반어 아니야. 말씀이 아주 나는 너무 좋았어요. 반어 아니에요. 나는 민주당에 더 많다고 나는 믿고 있어. 예, 말씀하시죠. 그 사실 정치권 빼면은 네. 기업이든 뭐 공무원이든 아니면 우리 젊은 학생들까지든 생활인이든 사실은 이제 중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지극히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편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전체의 생존, 그렇죠. 사는 생존의 문제죠.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네. 그 이제 뭐 아주 뭐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오늘 밤을 새워도 뭐 없겠지만 아까 우리 저 프로그램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 탈출하시려고 하다가 저도 처음으로 팍 보니까 너무너무 인터레스 어제 뭐 잠깐 그 보일러를 해가지고 하나 좀 우리 이거랑 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제 비천 털어먹 그러시려고 제가 따로 혼자 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건데 공중급유 방식과 네. 사실 이게 말이에요. 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유식한 말로 PLAF 네. 여기 전체를 이제 전립선 비대증 내지는 만성 설사증에 걸리게 만들어서 네. 이 조종사들이 한미 연합 공군하고 서해에서 한판 붙다가 갑자기 뭐 뒤가 마렵고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비행기 돌려서 다시 기지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아주 그 특효약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게. 근데 이제 예.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그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제공권하고 문제겠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공중급유 문제인데 제가 조금 설명 좀 잠깐 한 5분 드릴게요. 이거 다시 시청자님 이거 제가 오늘 스포일러고요. 사실 뭐 내용은 비슷하지만 제가 한번 차분히 정리해서 한 15분, 20분짜리 만들어서 다시 조만간에 모십니다. 예, 그 KF-21 공중급유가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죠. 예, 그런데 이 공중급유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분 방식과 호스 방식. 예, 그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분 방식은 파이프 방식이에요. 네. 호스는 이제 파이프 방식이죠. 그게 붐이고 호스는 이제 프로그 드로그
프로그 드로그인데 듣자는 또 어디 갔냐? 내가 급해갖고 이렇게 썼네. 프로그 드로그 방식이라 그러죠. 예. 이 두 개가 있는데 파이프로 넣는 게 호스로 넣는 것보다 무려 6배 빠릅니다. 그래서 호스는 분당 한 800에서 1200 파운드 넣고 파이프는 분당 4000에서 8000 파운드 넣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 따지면은 파이프는 6000 파운드 넣는 거고 1분에 1분에 6000 파운드면 어느 정도냐면요. 예. 400 파운드가 드럼통 하나예요. 그러니까 350, 400이면 드럼통 하나쯤 돼. 그러니까 1분에 드럼통 15개가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파이프 방식은. 호스는 1분에 한 1000파운드니까 드럼통 한 2개 반. 네. 그래서 이게 중간값으로 비교하면 6, 7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급유할 때 이제 시간 차이가 많죠. 예, 그렇죠. 이거 국내에서 아마 제가 밀리 다루는 사람 중에 전 밀리 좀 다루지만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파이프 방식과 파이프라 그럴게요. 호스 방식이 급유 속도가 이 정도 차이 난다. 6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걸 잘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하더라고. 어떤 보면서 파이프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전송 많이 보는 거는 이제 호스 방식인데 그게 그 정도의 이제 네. 급이 차이가 안 난다라고 그러는 건. 예. 굉장히 차이 나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KF21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 매달려 가지고 이제 기름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접근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딱 체결돼서부터 기름 들어가기 시작하면 1, 2분 안에 급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운전하는 사람 용어로 앵꼬나 있어도 앵꼬나 있으면 12,000 파운드쯤 들어가거든요. 예. 그 12,000 앵꼬나도 파운드로 2분이 안 되네. 1분 30초. 2분이 안 되네. 네, 2분 안 돼요. 근데 앵꼬나도. 공중에서 있으니까 앵꼬가 아니고 한 3분의 1은 있을 거고 그런 이제 그냥 대중국으로 해도 1분 정도 안팎이면 끝나버린다니까. 네. 한 대 붙어가지고 딱 기름 받고 떨어져 나갈 때. 물론 이제 붙는 데까지 몇 분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전투기는 어때? 네, 이게 참 중국의 J20의 찬란한 모습입니다. 모양은 좋네. 예술이야. 저기 호스 방식은요. 호스를 여러 개 늘릴 수가 있어. 그렇죠. 여러 개 늘리니까 뒤에서 무슨 저기 모이 쫓는 새처럼 저 뒤에 오는 게 J20이에요. J20이 와가지고 탁 붙고 저걸 중국이 CGTN이 했는데 내가 저기 틀으려고 그러다 CGTN 거라 시비 걸릴까봐 내가 정지화면만 드리는 거예요. CGTN이 한 건데 저걸 에어쇼에서 하면서 해설을 뭐라고 붙여놨냐 CGTN이 이 두 대의 J20의 중국의 위대한 그 공중급유기가 급유하는 모습에 온 관중이 깜짝 놀라고 환호했다. 보여주긴 좋네. 위용 찬란합니다. 위용이 아주 좋습니다. 놀아버리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한 20분 걸려요. 그렇죠. 얘들은 기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분 더 걸려 이거. 하세월이야. 근데 이때가 공중에서 제일 위험할 때예요. 이게 그렇죠. 시속이 한 400km대예요. 네. 느림보를 추격하기 제일 쉽다. 격추하기 아니 쉽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400km니까 그냥 미사일 쏘면 골로 가는 거지. 가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할 때라고 이게 안전오리 신세거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이 제공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탱커 자체를 중국이 못 띄우는 거야. 그렇죠. 네. 제공권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한미 연합 공군기가 만약에 탱커 띄우면은 아까 저 못생긴 탱커를 띄우면 이 못생긴 탱커를 띄우면 한미 연합 공군기가 접근해서 F-35가 딱 접근해가지고 한 100km, 150km 바깥에서 공대공 미사일 쏴버리면 그렇죠. 골로 가는 거예요, 저거. 400km 안에서 그러니까 절대 쟤들은 한미 연합 공군이랑 싸움 붙었을 때 탱커를 못 띄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이게 군사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난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아마 국내에서는 뭐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군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지정학적 해석은 또 할게요. 군사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중국 전투기는 육상에서 이륙을 해서 그 다음엔 전쟁터까지 한 20분 걸려서 기어 나올 거 아니야 서해. 그렇죠. 기어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하면 애프터버너니 뭐니 이런 것도 해서 기름 소모 극심하거든. 그럼 20분이나 30분 싸움하고 나면 기지까지 돌아갈 거 기름 남겨야 돼. 그렇죠. 그래 기지까지도 돌아가. 기지 돌아가면 당장 기지에 활주로에 앉고 싶다고 앉는 게 아니야.
또 관제사가 5분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 5분 기다려서 그때 앉아. 네. 그러면 앉으면 바로 뭐 그 자리에서 기름 넣나 아니야 택싱해서 또 기름 넣는 데까지 가야 돼. 그렇죠. 기름차가 오든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또 기름 채워넣지. 기름 채워넣어서 또 거꾸로 택싱해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대기 타다가 또 이렇게 하지.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공중전 교실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교실 가면 출석부 부르잖아. 저기 시진핑 학생 그러면 화장실 갔는데요. 시진핑 학생 화장실 갔는데요. 출석률이 3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출석률이. 그러니까 전장터 출석률이 3분의 1이 안 돼. 맨날 기름 넣으러 왔다 갔다 해야 돼. 땅에. 큰 떼싸움하는 링에다가 너그 100명 우리 100명 해서 이제 딱 정해놓고 요시 이제 올라갔다 하는데 우리는 쟤는 20명 30명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안에 그렇지. 80명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공군기의 기체 성능이 똑같더라도 중국이 우리의 3배를 운영해야 한미연합군의 3배를 운영해야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참석 숫자만 같아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지 안에 있는 숫자는 중국이 3배가 많아야 네, 많아요. 공중전 참여 숫자가 우리랑 같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야.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 부진이 왔다 갔다 댕기고 되고. 그렇지. 또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기름 넣으러 가면서 기름 떼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 넣고 올라올 때. 전장터까지 또 올라오면서 기름 떼야 돼.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제공권을 한미연합공군은 제공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 탱커 주위로 적기가 200km 안에 못 접근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 공군기지, 서산 공군기지 위에 딱 떠 있는 거야. 그 앞바다나 혹은 뭐 제주랑 진해 사이나 제주랑 무슨 여수 사이쯤 떠 있는 거예요. 검은도 우리는. 위에서. 검은도 위에 딱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신나게 싸우다가 잠깐 돌아가지고 공중에서 한 150km 와서 그렇죠. 그냥 딱 이렇게 물려가지고 딱 접속하면은 1분이나 1분 30초면 만땅 딱 채우고 또 싹 가서 또 싸우고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전장에서 예. 링에서 참석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 한 10분 15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20분 내로 다 왔다 갔다.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우리 저희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이 잘 이게 주목을 안 해주시는데 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군 조직이 어딘지 아세요? 항공전력이 미 해군이야. 그렇죠. 예. 첫 번째가 미 공군이고 그렇죠. 미 해군인데 이게 미 공군만 써요. 이 파이프 방식은 미 해군은요. 미 해군은 이게 저 호스 방식 써. 그렇네. 예, 미 해군에서 운영하는 저 슈퍼호넷 F-18 예. 호스 방식 쓰잖아. 그렇네. 예. 또 미 해군에서 운영하는 F-35가 있죠. 그건 F-35C라 그러지. 그러죠, 예. F-35C는 저렇게 호스로 넣어요. 파이프로 안 넣어. F-35A 공군에서 운영하는 건 파이프로 넣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미 해군에서 배에서 뜨는 탱커가 크질 않아. 그렇죠. 어차피 탱커가 작게 분산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거 파이프로 내리려면 탱커가 커야 돼요. 파이프가 저 마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그 미 해군은 기본이 호스예요. 그 다 호스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군만 쓰는 예. 파이프 방식의 네. 공중급유가 그런 거예요. 또 유럽 비행기들 보면요. 예. 그 잘난 라팔. 예. 예. 이게 미 공군에서만 이렇게 쓴다고. 예. 미 공군에서 F-35A. 저게 뭐야 그 파이프 방식. 오른쪽에 있는 거 꼬리 두 개잖아. 수직꼬리. 네. F-15 파이프 방식.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F-16 파이프, F-22 파이프. 그다음에 심지어는 보잉도 파이프 써요. 아니 저기 뭐야 B-52. 원래는 파이프가 얘들 때문에 개발됐어. 용량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B-52는 지구를 빽빽 날아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공중급유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저거를 호스 방식으로 하면 네. 급유 끝나는데 1년 걸려. 영원히 급유 중이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급유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기름을 내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런 거 이게. 그렇죠. 예.
영원히 급여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네. B52 같은 걸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나라가 없죠. 그 파이프가 저기서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공군 쪽 전투기는 다 파이프 방식인 거라. 그럼 이제 유럽을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예, 유럽은 보면 라팔이 이게 당연히 그 앞에 예, 좀 예. 삐죽하게 기역자로 예, 올라와 예, 있잖아요. 예. 걔들은 이게 올라온 게 프로브잖아. 이거 예. 저기 호스에서 예. 받아 먹는 애. 맞아. 예. 이 원래 프로브를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프랑스가 또 프랑스한 거야. 프랑스 애들 그런 고집 있잖아. 야, 그뭐 귀찮게 그런 거 해. 우리는 실용적이야. 프랑스 또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안 났어요. 유로파이터는 그걸 집어넣어요. 이게 저 유로파이터인데 이거는 라팔이 아니라 유로파이터는 이게 그 조종사 오른쪽 어깨 위에서 쭉 뻗어서 올라가 뿔처럼. 그랬다가 이게 또 쭈루룩 접혀서 들어가요. 유로파이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 나오는 거지. 아까 봤잖아. 중국, 러시아는 전부 호스야. 호스죠. 그 다음에 미 해군 호스야. 그 다음에 유럽 비행기 다 호스야. 그러면 지구상에서 파이프로 공중급여하는 건 미 공군밖에 없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미 KF. 공군의 최초예요. 어제 19일 날 19일 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특종입니다. 특종이지. 이런 해설은 특종이지. 예. 예, 특종. 그러니까 스포일러 치고는 큰 스포일러. 그러니까 조 박사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소백에서 그냥 땡겨갖고 스포일러 하자고. 예. 스포일러 재밌었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 일종의 이제 한미 급유 동맹이죠. 급유 동맹까지 갔다 이제. 예, 그래서 서해 동중국해에서 한미 연합공군하고 중국이 한판 붙으면 일단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링 출석률이 예. 3배 차이 나는 거요. 3배 차이 나. 사실 3배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나옵니다. 달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는 급유하러 다니는 건지 싸우려고 나온 건지 구별이 안 돼. 공중에서 떠갖고 네. 예, 대부분의 시간을 급유랑 관계돼서 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게 참 이제 오늘 스포일러 하다가 특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 군사지정학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의 이 초격차 기술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사실은 휴전이지만은 전쟁 상태죠. 이걸 아는 군인들, 정책 브레인들, 엔지니어들 이게 음으로 양으로 중국을 의식을 해서 정말 꾀를 내서 그렇지. 공조하고 협조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만 생각하면 네, 저 네. 골아픈 저게 파이프 방식 할 필요가 더 없어. 없죠. 돈 많이 들어가. 이거 굉장히 골아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비행기들도 안 하잖아 파이프 그렇죠. 방식을.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저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사정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되죠. 근데 우리 조 박사님은 다 좋다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람이 순해. 저는 안 그래. 저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충고 이제 안 나오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사납고 냉소적이야. 한 위원장님 생긴 대로 사십시오. 생긴 대로 사세요. 그냥.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지금 그 나이 되도록 이런 군사 지정학적인 그런 안목이 없고 삶에 대한 그런 통찰이 없으면 그냥 빨리 정치판 떠나셔. 그게 본인을 위해서나 본인 안 다쳐요. 겉으로 인기는 많은데 공력이 못 따라가. 그러면 정말 독박 뒤집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와 국힘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건 뭐 선거도 신경 쓰지 말고 굉장히 애정어린 오늘 당장이라도 친구네요. 떠나세요. 내가 진짜 이 사람 그 운명 볼 때 저보고 돗자리 깔았다고 했었어요. 제가 2013년에 예. 초에 박근혜 대통령 막 당선돼서 좋을 때야. 예.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한 얘기했어. 박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임기 못 채운다 그랬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위원장님도 한동훈 씨도 인생 잘 생각하셔서 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